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대체 누구십니까? 저는 박영기입니다. 직업은 노무사고요. 네. 한국공인노무사 회장을 2021년까지 한 4년간 하고, 이재명 대통령 대통령 선거 도와주고 함께 운동하려고 성남에서 지금 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사, 변리사 이런 말 많이 들었는데 네. 노무사라는 직업이 네. 느낌상으로 굉장히 우리랑 가까운 영역에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네. 일단 노무사라는 일이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실랍니까? 예, 이제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래서 노동하는 사람이 겪는 재반 문제들, 임금이나 해고, 산재, 등등, 실업급여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노동을 통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하여튼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전문 자격사입니다. 한 인간의 삶이라는 게 일상이라는 게 예. 거의 절반 이상은 노동이고 직장이고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하루에 8시간은 법으로 노동하게 돼 있고 8시간은 잔다고 치면 거의 대부분의 인생이 노동을 하면서 보내지는 인생 아니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보다 사람을 위하고 인간을 위한 그런 전문 자격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시고 합격하고 네. 자격증 취득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제가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됐을 때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월드컵이 있었던 해입니다. 예, 그게 노무사 시험에 합격을 했고요. 그 전에 이제 노동조합에서 좀 활동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실례가 되면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그때가 2002년이니까 32? 네. 어떻게 보면 늦게 공부를 한 건데.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대학 졸업하고 96년에 졸업하고 99년 5월까지 신한생명 아시죠? 네네. 네, 거기서 이제 기획팀, 교육팀 근무하다가 IMF 때 영업소장 한번 나갔다가 다시 이제 본사로 돌아왔는데 저희 동기가 한 5명 정도 됐었어요. 그때는 공채로 이렇게 1년에 한 명씩 뽑는데, IMF 지나고, 둘러보니까 남은 동기가 한 15명 있더라고요. 이거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때 이제 여러 구조조정 하면서 어려운 친구들 많이 봐서, 이런 분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게 됐고, 회사에 사표 딱 내면서 저 노무사 시험 준비합니다 이러고 사표 내고 이제 노무사 시험 준비했죠. 와, 근데 집중력이 정말 대단하신 게 대선도 있던 그리고 또 월드컵 그 와중에 합격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합격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들 놀 때 저도 같이 놀거든요. 근데 남들 공부할 때 저도 그냥 놀아요. 그런데 그날 다 노니까 그래서 오히려 월드컵이 저에겐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쟁 노무 응시자들이 산만한 상황에 합격하신 거다.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이렇게 공부를 완전 집중해서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더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월드컵이 큰 도움이 됐고, 그 다음에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60 남북 정상회담 하고 이럴 때 고시원에서 다 봤거든요. 공부하기가 참 어렵긴 하던데, 어쨌든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노무사라는 타이틀을 가지시고 23, 4년? 그렇죠. 되신 거네요. 됐죠. 네. 어마어마한 경험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변호사도 마찬가지지만 노무사도 어떤 특정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주로 어느 쪽에? 저는 이제 집단적 노사관계, 그러니까 노동조합, 파업, 교육, 협상, 교섭, 이런, 제가 신한생명 처음 입사해서 하게 된 게 이제 노동조합이 있었는데, 분회장을 했었어요. 운영위원하고. 그러니까 신입사원 오자마자 이제 막내니까 시킨 거긴 한데, 그때 터진 게, 그때 김영삼 대통령 때였거든요. 말기에, IMF 바로 전에, 노동법 날치기를 했습니다. 그때 12월 27일인가? 성탄절 지나고. 그래서 이제 민주정 차원에서 총파업 지시가 내려와서, 제가 또 우리 교육부 맡은 분회장이어서, 제가 이제
저가 청파에 참여했었거든요. 신임이 말단이. 그러면서 이제 조합 노동자 활동을 쭉 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신한선생 사표 낼 때도 그 사무국연맹 뭐 대의원이나 쪽에 그 조합 활동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공인노무사 합격하고도 바로 사무국연맹의 조직쟁의국장으로 들어가서 3년 정도 활동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노무사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노동자 활동가가 더 익숙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노사관계 쪽에 좀 특장점을 갖고 있는 노무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뭐 기계적 중립성이라는 게 네. 참 뭐 해석하기 나름이기도 하고 네. 찾아보기 힘들 수 있는데 네. 알고 보면 네. 그래도 우리 대표님은 지금 노동자, 네. 그 노동자를 위한 네. 또 사실은 노무사의 기본적인 미션이 그거 아닌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약자를 좀 우선시하는, 배려하는 게 직업적으로 굉장히 저에겐 좀 매력적이었고요. 그렇다고 뭐 모든 노무사들이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사실은 경영자 측에서 네, 그래야- 해고를 좀 용이하게 한다든지 네, 그런 왜냐면 기술자로 많이 가시는 것 같긴 하던데. 근데 돈을 먹고 사는 그 문제 해결을 그쪽에서 해주니까 그렇게 가는 노무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 변호사나 다른 자격사보다는 그냥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를 위하거나 이런 노무사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노노모라고 노동이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원 또 초창기 저도 거기 멤버 있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특화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주를 위한 노무사도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노동자나 약자를 위한 노동자를 위한 노무사도 상당히 많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최근에 그 노무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난 것 같더라고요. 지금 한 12,000명 정도 하나에 응시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험에 응시하는 이유는 또 직업적 안정성이라든지 뭐 직업적인 전망도 연루되어 있을 것 같긴 하지만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건데 네. 아까처럼 노무사의 기본적인 역할, 네. 어떤 책임도 중요한데 네. 후배들이 노무사 시험을 준비한다 그러면 무슨 말부터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굉장히 좀 많이 권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이렇게 좋아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성격에 따라서 이제 막 그 사람 만나고 이런 거 어려워하는 분도 있잖아요. 이러면 조금은 좀 어려울 텐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풀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데 좀 능력이 있고 재미가 있다면 제가 보기엔 뭐 최고의 이게 자격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지금 AI 시대잖아요. 뭐 그럼에도 마지막까지 남을 수 있는 이 자격증은 노무사인 것은 이제 사람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결국 갈등 문제 해결이거든요. 뭐 이 노사관계 문제든 노동 문제든 결국 뭐 사용자와 근로자, 사용자와 노동자의 갈등 문제 해결이기 때문에 아마 뭐 마지막까지 남을 자격사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준비하신다면 그리고 또 문과가 갈 데가 별로 없어요. 네. 사회적으로 그래서 경영학과 행정학과, 법학과 이런 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시는데 이제 뭐 굴하지 마세요. 저는 종교학과입니다. 진짜요? 네. 그리고 저희 법인의 노무사들이 참 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만으로 구성된 노무법인이거든요. 근데 다 잘 하고 인정받고 제가 보기엔 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전공에 구애받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니까 변리사라는 시험이 이제 공대생들의 공대죠. 사법고시라 그러고 네. 말씀처럼 노무사는 그래도 인문학적 상상력도 필요하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휴머니즘이 동반되지 않으면 네. 참 어려운 직업 같아서 법학, 뭐 경영학, 경제학, 민법 뭐 이런 공부는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사람에 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제가 사실은 2년 전에 노무사 1차 합격하고 2차는 떨어졌어요. 2차가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무사 시험 네. 다시 또 관심도 있는 이유가 네. 아까 말씀처럼 AI 시대 네. 정말 해고가 범람할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 말씀 속에 미리 전제적으로 깔아버리면 안 되지만 네. 그런 너무 직업적 다양성, 다변성, 급격성 때문에 노무사가 할 역할이 많지 않겠는가. 맞습니다. 산업전환 때는 네. 특히 그렇고요. 저희 노무사 제도가 만들어진 거는 이제 법은 1985년도에 만들어졌는데 87년도에 바로 자리를 잡습니다. 그 87년도 2월 항쟁이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민주 항쟁이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헌법도 개정하고 그 이후에 바로 터진 게 노동자들의 그 산업민주화, 경제민주화 시위였어요. 789 노동자 대투쟁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제 뭐, 그전에는 정주영 그때 현대회장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노동자 민정 못하겠다라고 했던 때거든요. 뭐 시칼 테러도 하고 노동자 만들면. 이제, 그러니까 노사관계에 대해서 다 모르기 때문에 그 노사관계 전문가라고 이제 공익노무사 자격증이 만들어진 다음에 뭐 기업들도 그렇고 노동자업들도 그렇고 이제 노무사를 많이 찾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초창기에 자리를 확실하게 잡게 됐고, 그래서 좀 그 한 10년 후에 이제 IMF 터졌잖아요. 또 IMF 때 좀 정리해보니 뭐 비정규직이 많이 생기면서 그럴 때 또 저희가 직업적으로 뭐 사용자를 위해서 일들도 하지만 노동자를 위해서도 일을 하면서 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래서 좀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울 때 어떤 기능과 역할을 좀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또 그런 역할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직업군이나 마찬가지겠지만 노무사란 직업도 약간 뭐죠? 그 소득에 대해서 또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한편 또 따져볼 문제긴 하니까 어떠세요? 이 노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전망은 있다 하나 어떠세요? 그래도 양극화 이제 돈 많이 버는 노무사는 많이 법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역시 뭐 영업력이 있고 기획력, 아이디어 있으면 진짜 돈 많이 벌고요. 특히 산재 쪽 하시는 분 보면 뭐 지금 빌딩도 여러 개 사는 노무사도 알고는 있는데 저같이 어떤 그 다른 가치관에 살면 뭐 돈 버는 건 뭐 그렇게 목적에 둘 필요는 없는데, 그렇다고 저도 그렇지만 뭐 먹고 살 만큼은 일한 만큼은 무조건 법니다. 그 노동자 보려고 뭐 노동자를 위한다 하더라도 뭐 집에 굶기고 이런 자격증은 아니에요. 근데 좀 게으름은 뭐 못하겠지만 그냥 성실히 하면 뭐 충분히 집안을 먹여 살리고 뭐 본인의 경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이라고 보이고요. 저도 뭐 돈은 벌지 못했지만 사람은 또 많이 남겼기 때문에 사람은 많이 남으면 그게 또 자산입니다. 그럼 23년 가까이 노무사 활동하시면서 어떠세요? 좀 전체적인 질문 던지면 우리나라의 노동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악화가 됐습니까? 그게 이제 그 정권에 따라서 저희 이제 노무사 업황하고 그 노동의 삶의 문제하고 이게 거의 비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노무사 저도 좀 잘 됐던 곳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근 문재인 대통령 때에는 굉장히 좀 뭐랄까 업황이 좀 화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 다음에 최근 윤석열까지 이때는 뭐 사람들도 힘들어하고 저희 노무사 업도 힘들었어요. 그게 어쨌든 그게 되게 너무 일관돼 가지고 데이터로 나와 있어요. 아니 그냥 저희 피부적으로 저희가 노무사의 업황이 어떠냐 그러면 딱 그게 비례하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엔 좋은 정부 이렇게 만드는 게 우리 국민의 삶이나 뭐 노무사들도 마찬가지고 이게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권 따라서 노동 환경이나 노동 이쪽 분야가 곡선을 그는다 말씀 같긴 한데 좋은 정권을 선택해야겠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노동 존중, 뭐 그다음에 약자 존중, 뭐 이런 정부가 가져오는 정책과 뭐 부자 감세나 뭐 부자를 위한 뭐 감세 정책, 뭐 이런 정부였을 때에 중산층까지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도 보면 뭐 세금 뭐 60조, 70조 뻥크난 건 다 부자들 주머니로 간 거죠. 사실은 그게 좋은 정책으로 인하면 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나 우리 대다수 국민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정책들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참 굉장히 깊은 또 토론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뭐 부동산 자산 투자나 비트코인 투자 또 뭐 사업 자본 근데 사실은 정직한 건 노동소득일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자기의 노동의 어떤 환경이 척박하거나 가고 싶지도 않거나 또 해고가 자유롭고 또 노동자 입장에서는 또 사직의 자유도 있긴 하지만은 이 노동 환경이 전반적으로 아까 그 질문이었거든요. 열악해졌냐라는 질문에 정권 따라 추세가 다르죠.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되게 악화되어 온 건 맞습니다. 뭐냐면 이제 뭐 IMF 이후로 그 전에는 사실은 뭐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다 회사 취업하면은 정년까지 다 정규직으로 일하는 줄 알았죠. 근데 IMF 이후에 이제 뭐 기간제나 파견직 근로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이제 산업사회가 이제 다양화되고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이면서는 악화되어 온 건 맞아요. 근데 그 악화되는 것들을 더 악화시키는 정책과 그것들을 완화시키거나 그걸 보완하려고 하는 정책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노무사 업계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윤석열 정부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는 기업들이 별로 노동 정책에 신경을 안 씁니다. 그냥 정부가 다 알아서 자기 편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비용을 들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뭐 아까 말한 민주정부 뭐 이렇게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대통령 이때는 기업들도 그렇고 그런 투자를 많이 합니다. 사람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뭐 산업 안전이나 뭐 어떤 근로 기준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투자를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 정책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온도 차이가 있어 왔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계속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뭐 국가가 사회가 해결하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이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국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정부를 좀 만들어야 우리 국민들도 좀 삶이 더 나아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이제 현직 노무사로서 네. 그 이제 정권, 아까 정부의 어떤 정책과 이게 다 맞물리는 문제들로서 전문가들이 시견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눈앞에 있는 내일 있을 탄핵 네. 하루가 안 남았습니다. 네. 어떠세요? 예측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 올 봄은 그 지난 12월 3일 개업 내란부터 저 업을 못했어요. 국민농사 그렇죠. 업을 할 정신이 안 돼서 계속 광화문 경복궁 가 있었고 국회 여의도 가 있었는데요. 그 마지막 하여튼간 활용점정 내일 찍는다 생각하고요. 뭐 진짜 생각 있는 사람 대부분은 내일 윤석열 하면 그것도 8대 0으로 될 거라고 그냥 확신합니다. 예. 그러면 저도 그런 믿음 속에 이제 조기 대선이 바로 열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60일 이내에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인터뷰의 흐름상 예. 또 제가 어떤 네. 그 전제 조건은 달면 안 되긴 하겠지만 네. 노동 문제 전문적인 특색을 갖고 있는 분이라 소개도 되는 겁니까? 그럼요. 또 그쪽으로도 기여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해야죠. 왜냐하면 제가 공인노무사 회장을 그러니까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참 고맙게 그 문재인 대통령 임기간 내에 수행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많은 정책들을 반영을 시켰어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서도 하고, 뭐 정부가 그때 최저임금 올리면서 일자리 안정 자금이라고 소상공인을 지원한 정책이 있거든요. 이분을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 정부 고용노동부와 협조하면서 많은 일들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 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해야죠, 찾아서. 저는 이제 정권교체 TV다 보니까 내란 정식의 완성은 정권교체인데 그렇죠. 또 한편으로 많은 시민들과 국민들을 만나보면 이 정권 저 정권 굳이 차별성도 없고 뭐 이런 분도 있어요. 네. 정치적 염세주의자도 계시는데 그렇죠. 저는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연결된 질문이긴 한데 그럼 좋아 교체된 정권이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당선이 되면 후보가 어떤 노동 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하는지 또 아니면 어떤 노동 정책을 만드실 건지 궁금합니다.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만큼 노동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그 대통령, 대선 후보는 없을 거예요. 본인 스스로도 소년공, 그것도 노동자도 아니고 중학교 학교 가야 될 때 공장에서 노동했거든요. 그러니까 열악한 노동,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에 대한 이해가 가장 높은 정치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정치 할 거고 그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극명하게 보여줬어요. 경기도지사 때 청소하시는 분들 휴게 시설을 만들어준다거나 환경을 개선하도록 한다거나 하는 정말 구체적인 노동정책을 봐왔기 때문에 공정임금 제도라거나 아마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 가장 그 노동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할 뿐이다라고 생각들기 때문에 정말 그리고 되게 실용주의자예요. 그래서 실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할 겁니다. 그렇다고
또 무슨 지금 일부 태극기 부대에서 얘기하듯이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뭐 이런 분 아니고요. 실용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기본사회를 얘기하시지만 다시 성장을, 그다음에 그 성장을 기본으로 하는 또 이 정책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조화, 성장과 공정, 분배, 이게 조화되는, 사실은 피부로 어떤 체감할 수 있는 가까운 노동 정책을 제대로 필 사람이다. 그래서 아마 많이 달라질 겁니다. 당장 한 1년 안에 피부를 통해서 그런 정책의 효능감을 체감할 수 있는, 저는 거의 확신합니다. 그런 신뢰와 믿음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치열하고 치밀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아까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급변하고 있잖아요. 국제 관계도 그렇고 AI 산업계 뭐 기후위기 시대 그러는데 현실적으로 최근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야 정말 이런 말 좀 그렇긴 하지만 정말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정말 예술가들이나 좀 정말 극빈층의 뭐 좀 증가라든지 그래서 정말 엄청난 문제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노무사님이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될 걸 확신하지만 또 어떤 본인만의 소신이 있는 정책은 이번엔 기회는 이런 걸 하고 싶다. 일단 이제 저희 그 민주정부 아까 말씀드린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 지지자들로부터 공격받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또는 한국노총이 더 지지해서 당선된 그 대통령인데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 정부에서 너무 탄압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물건을 통하는 거죠. 우리의 얘기를 들어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아예 화물연대 그렇고, 건설 노동자 그렇고, 노동자 파괴 완전히 뭐 잡아서 파괴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이렇게 분출되거나, 그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건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대화와 타협, 상생을 통해서 좀 같이 이렇게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사실은 민주정부 내에서 못했어요.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같은 편에게 공격당하니까 이제 지지율이 그냥 한 번 빠지면 급격하게 빠져버리는, 그래서 레임덕에 걸리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들, 뭐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말 서로의 삶을 그러니까 아주 직접적인 삶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떤 사회적 대화 그리고 우리 그 노사정 대타협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구체적인 개별적인 정책들은 뭐 거의 다 나왔습니다. 노란봉투법이나 노동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 그다음에 근로시간 문제, 그다음에 산업전환, 디지털 산업전환에 따른 여러 고용의 위기 문제, 이런 문제점들은 지금 다 사실 공유하고 포약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슬기롭게 어떻게 개척하고 해결해 나갈 것인가라는 것들을 좀 진실한 대화, 그다음에 서로에 대해 이게 정말 안 됐어요. 사회적 대화, 사실 민주노총하고 대화가 안 된다고. 실제로 많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노동자분 요구만 한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게 좀 어려웠는데, 저도 사실은 민주노총 사무국연맹에서 조직국장을 했었잖아요. 대표적인 대화파였습니다. 그때 이수호 위원장님하고 해서, 그때 아마 사회적 대화가 성공했으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지금보다는 훨씬 다른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재명 만약 이 정치인이 막 대통령이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좀 모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제 300명 국회의원 중에 아마 이제 민주노총도 하나의 큰 세력이잖아요. 어떤 노동자를 대변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도 있지만 또 거기에 소속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많겠지만 국회에서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정말 노동자를 대변하는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좀 손에 꼽힐 것 같은데. 근데 주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대변하는 분들이 많이 가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노총 쪽이 제일 많고요. 한국노총은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오히려 국민의힘 쪽이 더 많죠. 그다음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이제 우리 민주노총 쪽은 이제 사무국연맹 위원장 했던 김현정 위원장 한 명도 그분도 노동조합이 밀어줘서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민주노총은 민주당을 지지할 수 없게끔 정치 방침을 세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정말, 어려운 분들. 사실은 한 대한민국 2천만 노동자 중에 한 800만 명? 한 40%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런 비정규직, 그 다음에 최저임금에 적용받는 한 400에서 500만 명 정도 되는 노동자. 그 다음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거의 한 80% 이상 되거든요. 이런 분들을 대변할 분들이 사실 들어가 있지는 않죠. 그럼 들어가기가 좋은 정치제도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분들 사실은 좀 정책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주로 양대 노총에 조직된 노동자의 노동자 활동가들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양은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것 포함해서 좀 더 약자인 노동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완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회는 국민들을 대변하는 기구라고 하는데 정말 대변하고 있나? 물론 그것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또 180명의 이제 민주당에서도 노동계나 이제 문화예술계에 있다 보니까 너무 적은 거예요 목소리가. 그렇죠. 그래서 아까 자영업자들 그래서 국회 비율 자체가 이제 뭐 비례대표제 통해서도 반영하긴 하는 것 같은데 또 그런 부분이 적고 사실은 변호사들이 많거나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도 이제 변호사는 노무 과대 대표돼 있고 그렇죠. 지금 노무사는 사실은 지금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최초에 이제 노무사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까? 예전에도 한두 명은 있었는데 이번에는 없고 대신 이제 그 이용우 그 변호사님이 사실은 저랑 같은 노무사 합격 동기생이에요. 이후에 이제 변호사 자격 따셔가지고 이제 노동적으로 전문 이렇게 변호사를 좀 하시면서 입성하긴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세무사, 회계사, 이렇게 다양한 이 전문가들도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좀 비례해서 좀 국민들 대표해야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이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긴 하겠죠. 아까 말씀드린 그것보다도 정말 국민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절반인 여성 아니면 비정규직 노동자 이런 분들을 좀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제도가 좀 보완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가장 반동적인 정부가 저는 윤석열 정권 생각이 드는데 파면이 되면 국민 주권 시대, 정말 당원 주권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그런 맥락 속에서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제 끝 한 두세 가지 질문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은 지금 아까 노동계를 대표할 수 있는 노무 문제, 노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어떤 전문가로서의 어떤 그 포지션도 있겠지만 지역적 기반은 지금 여기가 성남인데 성남 맞습니까? 네, 성남입니다. 제가 원래 고향은 이제 충북 괴산입니다. 충청도 사람 같아요. 그런 거 말이 느린가요? 아니요, 그렇죠. 부드러워요. 일단 저는 충청도 전라북도 사람들 만나면 부드러워요. 네, 맞습니다. 진짜 부드러운데 내심 강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7살 때 넘어와서 초중고 다 이 성남에서 자랐고 결혼하기 전까지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처갓집이 영등포입니다. 그래서 처갓집 근처에서 애 키우고 이렇게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동자 활동하고 참여연대 시민운동도 했었거든요. 그러고 이제 국민노무사 협회장을 마지막으로 다시 고향의 성남에서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로움 되게 전 복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성남의 시민들과 함께 또 제 재능을 좀 키워보려고 2021년 그 대선 때부터 내려와서 여러 가지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남이라는 곳이 이재명 당대표 정말 어떤 이 정치 스타가 배출된 어떤 근원지잖아요. 그렇죠. 어떤 그런 책임과 무게감도 상당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는 내심 잘 알 것 같아요. 어떤 분이고, 또 어떤 정책을 하고, 어떻게 할지. 성남이라는 곳이 또 이재명 그 대표라는 엄청난 큰 정신을 만들었는데, 빛과 그림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만큼 또 싫어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대선 때도 이렇게 고향임에도 이렇게 온전하게 지지를 못 받았어요. 분당에서는 졌고, 원도시민 수정과 분당에서 약간 이기고 그래서 정말 약간 이긴 정도였는데
아마 올해 이제 60일 이내 아마 6월 3일로 예상됩니다. 내일 파면이 되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재명 대표의 진정성을 좀 더 알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실용주의자 그리고 경제를 알고 노동을 알고 삶을 아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좀 더 알려내고 설득함으로써 진정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우리 성남 시민이 좀 더 성남에서 정치 활동을 했지만 또 이재명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좀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60일이란 대선 어떤 기간 중에 할 역할이 많을 것 같은데 마지막 끝으로 우리 성남 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도시 모델 같아요. 네. 사람들은 성남이라는 표현도 원하지만 때로는 분당이라는 표현, 판교. 판교. 판교도 우리 성남인가요? 이제 순서가 그렇게 됐는데 지금 예전에 성남을 쓰다가 그 다음에 분당 사람은 절대 성남이라고 안 쓰다가 이제는 또 분당보다도 판교를 더 좋아하는 이렇게 됐지만 이재명 우리가 성남시장 할 때는 다시 돌아왔었어요. 우리 성남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성남의 그 브랜드가 지금 많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래서 판교도, 그 다음에 제가 주로 활동하는 성남의 수정구도 제2판교가 저희 수정구에 속해 있습니다. 성남 그 서울공항 포함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 끝질문이죠. 네. 그러니까 서울공화국 네. 또 절대 인구의 다수가 수도권에 포진되어 있는데 그런 면에서 경기도에 있고 네. 이 성남의 향후 10년 뒤 모델 네. 참 중요하다 보는데 네. 우리 대표님은 성남의 미래는 네. 어떻게 그리시는지 궁금합니다. 성남 이제 제일 신도시예요, 분당이. 제가 지금 분당에 있는 송리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제가 졸업할 때까지도 거기 다 논밭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일기 신도시 하면서 엄청 발전했죠. 근데 지금은 또 다시 그 일기 신도시 재개발해야 되는, 재건축해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도시는 계속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면서 또 이렇게 성장 발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저희 그 성남에 있는 서울공항이 그 성남 발전의 질곡이었어요. 또 걸림돌 역할을 네, 했어요. 뭐 고도 제한도 되고 여러 개발 제한, 그러니까 발전시키는데 아주 심각한 장애였는데 오히려 이렇게 오랫동안 묶어놓은, 그러니까 저희 DMZ가 자연환경이나 이게 우리 앞으로 향후에 문화의 자연 생태계의 보고가 될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개발을 못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저희도 그럴 것 같아요. 성남도 이 성남 서울공항을 잘 개발하고 제가 보기에 이제 이 군사적 목적이나 이런 기능은 거의 없다고 좀 보여지고 오로지 대통령 전용기 기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전을 통한 그러면 이제 분당 포함해서 원도심을 좀 체계적으로 제대로 또 이렇게 재설계하고 재건축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년, 20년, 30년 본다면 성남은 굉장히 그 전망이 다른 도시보다 좀 밝다. 그래서 그런 뭐 지역 활동하면서 그런 활동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오래전부터 사실은 성남 서울공항 문제, 제가 성남시장 지단번 출마했을 때도 아젠다를 던졌었는데 그냥 뭐 1, 2년 하다 끝날 사항은 아니고요. 10년, 20년, 뭐 30년까지 쭉 우리 성남을 좀 더 사람다운, 그다음에 환경과 뭐 이런 보존을 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로 탈바꿈시키는 역할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적극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고맙고요. 사전에 각본 없이 이거 찍은 겁니다. 저도 뭐 질문지도 없이 네. 주셨는데 너무 뭐 그냥 두서없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네. 내용을 찍을 것 같은데 네. 계속 좋은 노동정책 그리고 주민 네. 도시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네. 나누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